그런데 요즘 신탁회사가 어떤 꼼수를 부리냐면 공매 공고라든지 수탁자와 체결하는 매매계약서에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신탁계약서는 일반적인 거고 개별 약정이 우선하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 공매 공고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가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공매에 참여하고 심지어 매매계약서에도 그렇게 작성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개별 약정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들어가지고 낙찰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도 부담하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신탁 공매 시 임대차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제는요, 신탁 부동산을 공매로 낙찰받을 경우 임대차와 관련한 주의사항인데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요, 신탁 공매 물건이 많이 나와 있고요. 신탁 공매 물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에게 신탁 공매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에 대한 주의사항 내지는 신탁 공매 물건의 권리 분석에 대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탁 공매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에 이분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경우가 임대차와 관련된 문제예요.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이 임대차에 관련된 문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신탁과 관련한 공매 물건에서 임대차와 관련된 기준이 없어요. 게다가 제각각이다 보니까 아무리 인터넷을 찾아보고 판례를 검색해도 잘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탁 부동산을 공매로 낙찰받는 사람들이 임대차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탁 부동산에 설정된 임대차와 관련해서 임대인의 지위를 낙찰자가 승계받나요? 이거고요. 둘째, 임대인의 지위를 낙찰자가 승계받지 않더라도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낙찰자가 부담하나요?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 신탁 부동산에 설정된 임대차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봐야 됩니다. 신탁 부동산에 설정된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낙찰자가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신탁 전에 설정된 임대차와 신탁 후에 설정된 임대차의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신탁 전에 설정된 임대차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신탁 전에 설정됐기 때문에 위탁자라는 표현을 쓸 수 없지만 일단 위탁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위탁자가 임대인이 되고 동시에 소유자가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는 수탁자가 당연 승계를 합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신탁 공매를 통해서 신탁 부동산을 공매를 하면 낙찰자가 수탁자가 승계한 임대인의 지위를 낙찰자가 당연히 또 승계를 하는 거예요. 신탁 전에 설정된 임대차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탁 후에 설정된 임대차의 경우는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만 신탁이 설정된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그렇다 보니까 위탁자는 임대인이기는 해도 해당 임대 물건의 소유자는 아니에요. 즉 위탁자는 임대인이지만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분리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위탁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수탁자의 동의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공매해서 낙찰자가 신탁 부동산을 낙찰받는다 하더라도 위탁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낙찰자가 승계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어요. 신탁 후에 설정된 임대차라 하더라도 위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수탁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누누이 설명드렸지만 임차인이 갑인 경우, 스타벅스라든지 CGV 같이 갑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은 나 위탁자랑 임대차 계약 체결 안 해. 수탁자인 네가 직접 임대인이 돼 라고 해서 수탁자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신탁 후에 설정된 임대차라 하더라도 낙찰자가 수탁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습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는 않지만
않지만 임차인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느냐가 두 번째로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했죠. 이 경우에도 역시 신탁 전에 임대차가 설정된 경우와 신탁 후에 임대차가 설정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봐야 됩니다. 신탁 전에 설정된 임대차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죠.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신탁 공매 물건을 낙찰받으면 수탁자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도 당연 승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탁 후에 설정된 임대차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임대인이 되고 수탁자는 임대인이 되지 않고 임대 동의만 한다고 했죠. 그리고 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가 수탁자로부터 신탁 부동산의 공매 물건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매 공고라든지 낙찰자가 낙찰을 받으면 수탁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 매매 계약에 이상한 조항들을 넣어요. 신탁 후에 설정된 임대차이기 때문에 원칙은 임차인에 대해서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매 공고라든지 수탁자와 체결하는 매매계약서의 한 조항으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낙찰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삽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우 이상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신탁 부동산의 공매와 유사한 법원 경매 절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임차인들은 임차 보증금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법원 경매 물건의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이 낙찰 대금을 배당 형식으로 교부를 해가지고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신탁 부동산의 공매의 경우에도 낙찰자가 낙찰 대금을 납부하면 수탁자가 그 낙찰 대금을 배당 형식으로 교부해서 임차인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되지, 낙찰자가 낙찰 대금까지 내었는데 추가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나 신탁 후에 설정된 임대차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여러분, 통상적인 담보신탁의 표준계약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표로 올려드리는데요. 이 제22조 처분대금 정상 방법이라는 게 신탁 부동산을 공매 처분해서 그 처분대금을 어떻게 정산하는 그 순서와 순위 그리고 방법을 규정해 놓은 건데요. 여러분들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대차, 즉 신탁 후에 설정된 임대차인데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지만 수탁자의 동의를 받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제22조 제1항 제4호의 순서로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자는 구태여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탁회사가 어떤 꼼수를 부리냐면 공매 공고라든지 수탁자와 체결하는 매매계약서에 낙찰자가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신탁계약서는 일반적인 거고 개별 약정이 우선하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 공매 공고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가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공매에 참여하고 심지어 매매계약서에도 그렇게 작성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개별 약정에 우선한다는 원칙을 들어가지고 낙찰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도 부담하도록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공매 절차를 통해 낙찰자에게 낙찰대금을 받으면 그 낙찰대금에서 배당 형식으로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교부하면 됩니다. 물론 개별 약정에서 별도로 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를 200억에 낙찰받아야지 했는데 공매 공고라든지 매매 계약서를 보면 내가 20억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도 추가로 부담하네 라고 판단이 되면 200억이 아닌 180억에 낙찰을 하겠죠. 그러면 낙찰자가 명확히 응찰할 수 있도록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즉 신탁회사가 신탁부동산을 공매함에 있어서 공매 공고에 정확하게 임대차 현황을 표시하고 그 임대차 중에서 수탁자가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해서 다시 표시해주고, 동의를 해서 수탁자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경우에는 특별히 낙찰자가 부담해라, 그래서 낙찰대금에서 임대차 보증금만큼 공제를 하고 응찰을 해라 라고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줘야 돼요. 이 경우에는 저는 수탁자가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
부담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전가하더라도 개별 약정이 우선하기 때문에 저는 옳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수탁자가 공매 공고에서 이러한 점을 명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반영하고 심지어 일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별 공매의 특별한 규정인 것처럼 호도해가지고 자신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해당 물건의 공매 공고에 올라간 조항인데요.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공매 절차에 낙찰 대금에서 임차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겠다는 건지 안 해주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단서 조항 한번 보세요. 당사가 수탁자인데 당사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는 당사가 신탁 재산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산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일반 조항인데 개별 해당 공매에 특별한 조건인 것처럼 수탁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수탁자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든 면하지 않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애매모호하게 써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수탁자는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다 우선수익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담보신탁은 근저당권과 유사한 신탁상품이라고 했죠. 그러면 신탁 후에 설정된 임대차는 뭡니까? 즉, 부동산 담보신탁을 설정하고 그 이후에 임대차가 설정됐다면 근저당을 기준으로 본다면 근저당이 1번이고 임대차가 2번이에요. 그러면 배당을 받을 때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임차권자가 두 번째로 배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담보신탁 규정을 보면 아까 제가 표로 올려드린 거 있죠. 그거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게 근저당과 임대차의 관계가 아니라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전환이 되면요. 분명히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가 담보신탁은 자기가 먼저 설정했어요. 그런데 신탁 이후에 설정된 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처분대금 정산 순서를 보세요. 제2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죠. 그리고 우선수익자의 채권, 이게 근저당으로 치면 근저당권인데 이 우선수익자의 채권은 임차권보다 먼저 설정된 부동산 담보신탁임에도 불구하고 4번보다 후순위, 5번째 순위로 배당을 받으니까 우선수익자들인 대출금융기관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내가 근저당하지 못하러 내 순위가 뒤로 밀리면서까지 담보신탁을 하냐. 오히려 담보신탁은 임대차보다 먼저 설정된 거 아니냐. 왜 내가 먼저 설정된 담보신탁에 우선수익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담보신탁 이후에 설정된 임대차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못 받냐? 라는 항의가 이어지자 이 공매의 일반 규정을 그렇게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즉, 수탁자와 부동산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는요. 아까 그 처분대금 정산 방법에 관한 신탁계약서 규정 있죠. 제22조 제1항 제4호를요. 수탁자가 임대인이 되어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하고 싶고요. 신탁 후에 설정된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하고 싶지 않은 게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본심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본심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왜 근저당권하고 다르게 배당이 적용되느냐라는 그 이의 충분히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명확하게 공매 공고와 매매계약서에 수탁자의 동의를 받은 임대차임에도 불구하고 낙찰자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해라. 규정하라 이거예요. 애매모호하게 써가지고 일반 규정을 갖고 낙찰자가 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안 하는지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부담할지 말지 여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면 그에 따른 법적 분쟁도 줄어들고 낙찰자도 응찰하는 응찰 가격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임대차와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